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주간 라리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쭈라! 자, 오늘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9라운드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라운드 통해서 바르셀로나가 우승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66, 레알 마드리드 63,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57점을 기록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실상 우승이 어려워졌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일정이 되게 빡셌어요. 저번에 오사수나와의 경기가 연기가 돼서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에 게임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되게 빡빡했는데 바르셀로나가 그 일정 두 개를 승리로 장식을 했고요. 오늘은 지로나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발데 대신에 마르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더용 대신에 에릭 가르시아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페르민 로페스, 가비까지 윙어로 나오면서 꽤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또 이번 경기 이후에 코파델레이 4강까지 주중에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어느 정도 힘 조절을 해야 하는 경기였죠. 일단 경기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페드리가 이 경기에서는 빌드업 방향을 잡는다든지 게임 전체를 공격일 때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빌드업하는 과정까지 관여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져갔거든요. 지금도 페드리가 센터백 2명과 백스리를 만들고요. 그때 페르민이 바드로 내려가지고 원래 쿤데가 이렇게 같이 백스리를 형성했는데 페드리가 내려오니까 쿤데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언더래핑하는 요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페드리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지만 아쉽게 상대방이 잘 걷어냈죠. 이런 식으로 바르셀로나는 정해진 위치가 아니라 선수들 여러 명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은 야말의 전방 수비 능력입니다. 야말이 역습 기회를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일단 그 역습 기회를 만들 때 인터셉트를 많이 했거든요. 상대가 패스 나갈 때 자기가 직접 끊는 일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보통은 수비가 기다리기 마련인데 바로 야말이 발을 뻗으면서 공을 뺏고 여기서 역습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말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성실히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야말이 측면 쪽에서 드리블 했을 때 야말 자체의 드리블 성공률 역시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야말이 자책골을 유도했어요.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자책골을 유도했고 이게 바르셀로나의 선제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말은 이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바르셀로나가 지로나를 상당히 눌러놓으면서 플레이했어요. 근데 원래 지로나가 나름 또 소유의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라리가에서 점유율 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거의 내려앉아서 수비만 했습니다. 그건 바르셀로나가 이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과정도 보시면 페르민 로페스가 한 번 침투했다가 공을 못 받으니까 다시 돌아서 포켓 공간 쪽으로 위치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공을 잡지 않고 다이렉트 패스로 3번의 패스를 연속해서 포켓 공간 안에 있는 페르민에게 배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죠. 하지만 더 좋은 자리에 있는 동료에게 바로바로 놔주는 그런 팀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단 오늘 왼쪽이 전문 윙어는 아닌 가비랑 그리고 서브 풀백인 마르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위주의 공격을 하기보다는 오른쪽에 야말 쿤데를 이용한 오른쪽 위주의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면은 대부분 오른쪽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아까 야말이 자책골 득점을 하고 전반은 1대0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아라우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압박받는 상황에서 아라우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주거든요. 근데 이 패스의 강도가 살짝 약했어요. 그래서 지로나 선수들이 이걸 끊어내고 바로 단주마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는 1대1이 되는데 패스미스는 뭐 그렇다 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패스미스까지 안 하면 좋겠지만 모든 패스가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꽤나 긴 거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아라우의 대처가 좀 아쉬웠어요. 아라우가 실수를 했으면 빨리 앞쪽으로 튀어나가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앞으로 당겨 놓던지 아니면 자기 자리 쪽으로 올라가서 공간을 메꿔줬어야 됐는데 실수하고 약간 멍 때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지로나의 단주마가 침투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라우의 대처가 조금 더 빨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레반도프스키가 또 한 번 큰일을 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어려운 득점으로 추격골을 마련하면서 바르셀로나에게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줬거든요. 오늘 경기도 1대1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가 들어왔고 페르민 로페스가 머리로 밀어줬는데 이게 레반도프스키가 슈팅하기 정말 힘든 자세였어요. 일단 컨트롤 해놓으면 다행이다, 내지는 공이라도 건들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뒤쪽으로 가면서 오바헤드킥 하는 것처럼 왼발로 어떻게든 공을 건드려 놓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빠지면서 득점이 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득점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진짜 공격수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 어떻게든 발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공격수다라는 걸 느꼈고 다음에 추가골 역시 넣을 거 넣어주는 공격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추격골까지 들어간 뒤 3대1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페란 토레스가 왼발로 슈팅. 그래서 4대1 세기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란 토레스는 교체로 투입되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등급 교체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이번 시즌 1268분 동안 15개의 득점과 3개의 도움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68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페란이에요. 엄청난 흐름이고요. 이 정도면 정말 최상급 서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레가네스를 홈으로 불러서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가네스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은 팀이에요. 그래서 자이언트 킬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브라임 디아스, 퀼러 이렇게 두 명의 로테이션을 사용하면서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전원 유럽인으로 구성된 선발 라인업이 됐죠. 경기 내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 형태는 주로 카마빈가가 센터백 2명 혹은 변형 백스리 상황에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모드리치가 변형 백스리를 만들어주는 빈도가 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2-2 형태고 어떻게 보면 3-1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어 자리에 아르다 길러가 선발 투입됐는데 길러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바스케스가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벨링엄이 정말 좋았다고 느꼈는데요. 벨링엄이 일단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경기장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 역할이 되게 좋았어요. 공을 받고 패스를 다시 내주는 속도가 되게 빨라서 상대방에게 패스가 끊기는 일이 별로 없었고요. 공격 전체 과정을 되게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패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면에서 박스에서 공 받고 뒤로 내주고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벨링엄의 피지컬로 버티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벨링엄 특유의 그 긴 다리로 공을 감싸면서 드리블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도 공을 지키는 것에 상당히 능했습니다. 어쨌든 벨링엄이 경기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괜찮았던 경기예요. 그리고 레가네스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골을 다 역습으로 만들었는데요. 역습의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수비가 많으니까 측면 쪽으로 뚫은 다음에 측면 쪽에서 가운데로 컷백, 그리고 득점을 하는 과정들이 많았고요. 이 과정에서 레가네스 공격진의 박스 안으로 숫자 가담해 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컷백의 선택지도 많아지고 괜찮은 컷백 마무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레가네스를 봤을 때 괜히 자이언트 킬러가 아니구나. 자이언트 킬러를 하려면 아무래도 수비력이 괜찮고 그 다음에 역습을 나가서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골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팀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레알이 2대1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 거의 시작하자마자 주드 벨링엄이 따라가는 골을 만듭니다. 이게 문전 혼전 상황에서 막 여러 번 슈팅을 하다가 골대 맞고 바닥에 떨어지는 걸 벨링엄의 태클 슈팅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벨링엄이 되게 닌자 같았습니다. 약간 박스한 킬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딱 득점 해줬거든요. 근데 벨링엄이 지난 시즌 되게 좋았잖아요. 그 좋았던 시간대에 이런 득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박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 그리고 혼전 상황에서의 득점,
득점 이런 집중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벨링엄이 오늘 경기 사실상 공격을 주도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가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두더지 게임이 된다는 건데요. 두더지 게임은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 선수들의 실력이 두더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내려갔을 때는 한 명의 실력이 올라와 주면서 누군가가 버팀목이 돼준다는 거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조금 잠잠한 날에는 뭐 비니시우스가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벨링엄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두더지 게임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벨링엄이 올라왔던 날이고요. 그리고 이 2대2 상황에서 결국 결정을 짓는 건 음바페였습니다. 박스 가까운 데서 프리킥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음바페의 클러치 능력이 나옵니다. 음바페가 조금 뒤쪽 프리킥을 얻었는데 사실 바로 찰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한테 밀어주고 동료가 발바닥으로 잡으면 음바페가 달려가서 슈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굴리고 잡는 동안에 수비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히려 벽이 견고해지지 않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벽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음바페는 그 틈으로 감아찹니다. 그리고 골키퍼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방향으로 공이 날아왔죠. 이 음바페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진짜 왕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엄청난 마무리였고요. 후반기 음바페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에스파뇰 원정 가서 1대1로 비겼어요. 발목이 잡혔고요. 우승 경쟁은 솔직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1위 팀 바르셀로나와 승점 9점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를로트, 그리즈만 투톱 기용했고요. 갤러거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알레티의 후방 빌드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꽤 있었어요. 센터백 2명 고정, 그리고 풀백 중에 한 명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리오스가 바로 앞라인에서 공을 받아주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고요. 이 에스파뇰은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블럭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블럭 안에서는 아주 강력한 압박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런 수비 블럭을 뚫는 거를 조금 버거워했었죠. 그런데 에스파뇰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차 블럭을 잘 공략하지 못하면서 공이 앞쪽으로 전진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파뇰은 앞쪽으로 롱킥을 때려서 투입하는 빈도도 꽤 있었습니다. 에스파뇰 역시 왼쪽 풀백 로메로를 올린 비대칭 3백으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팀 다 서로의 골문을 잘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를로트 효과를 한번 봤거든요. 이제 키 큰 세를로트가 있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크로스 경합하는 일이 있었고 여기서 경합 후 떨어지는 공을 아스필리쿠에타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이 되게 원더골이었어요. 공 떨어질 때 땅에 닿기 전에 발리슛을 하는데 상당히 먼 거리였고요. 또 이거를 발등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갖다 대면서 약간은 공이 감기면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궤적으로 갔기 때문에 골키퍼가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난이도가 있는 골이었고요. 이 아스필리쿠에타가 라리가로 이적해서 첫 골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의미 있는 골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대 0으로 전반을 마친 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한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요. 바로 랑글레의 갈고리 손입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랑글레가 자기가 맡은 맨투맨을 살짝 놓쳤어요. 그런데 랑글레가 이 선수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PK를 허용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파울입니다. 1대1 기회도 아니었고 결정적인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꼭 헤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꼭 실점으로 갈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옷을 잡고 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습관적인 손 사용이 영리함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PK에서 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1대1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팀 서로가 공격하는데 되게 쉽지 않았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귀중하게 얻은 선제점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랑글레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동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라리가 베스트에서 랑글레를 뽑아가지고 랑글레를 좀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좀 머쓱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메오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체를 통해서 좀 경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머리 다친 것까지 포함해서 6명을 교체를 했고요. 성과는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전부터 공격이 수월하지 않았고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사실 이 한 골을 잘 지키는 게 승리 확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그리고 지키면서 상대가 올라왔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 자원의 퀄리티를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았는데 랑글레가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리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 주 코파델레이에서 목숨 걸고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간 라리가 29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진짜 우승 경쟁은 알 수 없는 게, 바르셀로나가 겨울 잠깐의 휴식기 이전에 바르셀로나 이거 우승 안 될 것 같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승점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길 경기 이기면서 꾸역꾸역 승점을 쌓아오니까 요 정도 결과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아직 충분히 할 만한 스코어 차이라고 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아있는 엘 클라시코일 것 같고, 그 전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라리가의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